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이 마법의 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단 3곳뿐입니다. 석유보다 귀하고 핵무기보다 강력한 이것이 멈추면 당신의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전투기까지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거든요. 도대체 왜 전 인류가 이 손톱만 한 칩 하나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피 튀기는 전쟁의 내막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역사는 사실 미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 12월 미국 벨 연구소에서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꿀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텔과 AMD 같은 전설적인 기업들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며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좌지우지했으니까요.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골치 아픈 제조는 인건비 싼 아시아에 넘기고 우리는 우아하게 설계만 하자라는 오만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팹리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결정을 효율적이라며 환호했지만 이게 훗날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제 칩 생산은 대만의 TSMC 같은 하청업체에 맡겨버리고 자신들은 두뇌 역할만 하겠다는 이 전략은 결국 미국의 팔다리를 스스로 자르는 꼴이 되었거든요.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중은 전체의 37%에서 1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제조 능력을 잃어버린 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미국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대만의 TSMC 공장이 멈추거나 항만 물류가 막히니까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고작 반도체 칩 하나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을 멈추고 아이폰 출시를 미뤄야 했거든요. 심지어 국가를 지키는 미사일과 전투기에 들어갈 칩조차 제때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 정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생존의 문제라는 걸 뒤늦게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부랴부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칩스법입니다. 2022년 미국 의회는 무려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인텔은 오하이오에 200억 달,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 달드, 한국의 삼성도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도록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에 우리의 목줄을 맡길 수 없다라는 미국의 처절한 절규이자 잃어버린 제조 패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미국을 위협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반도체 제국 일본은 도대체 왜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1980년대 일본의 위상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를 일본이 차지했고 글로벌 상위 5대 반도체 기업이 전부 일본 기업이었으니까요. 일본 특유의 편집증적인 완벽주의 제조 문화로 불량률을 0.1% 이하로 낮췄고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은 감히 뚫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의 영광은 미국의 무자비한 견제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1986년에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이 바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일본산 라디오와 전자제품을 망치로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벌일 정도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협정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지 못하게 가격 하한선을 걸어버리고 일본 내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강제로 20% 이상 보장하라는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생산량까지 제한해버리니 일본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오른 샌드백 신세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 일본 경제의 거품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자 기업들은 투자할 돈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반도체는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어야 살아남는 머니게임인데 돈줄이 마른 일본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결국 NEC는 2002년에 반도체 사업을 분사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기술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던 도시바는 2017년에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으며 히타치는 아예 시장에서 철수해버렸습니다. 2023년 현재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한 건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미국의 견제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제조 패권을 포기한 대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더 은밀하고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거든요.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부장 시장에서 일본의 지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제조 장비 세계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네츠 화학은 반도체의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의 30%를 공급하며, JSR은 회로를 그리는 데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불화수소와 같은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가 당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언제든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일본은 겉으로는 쇠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림자 실세인 겁니다. 이제 시선을 기적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3년 2월 8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을 때 세상은 비웃다 못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고작 흑백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조립해서 파는 가전회사에 불과했고,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도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내수 시장도 없는 나라가 반도체를 한다는 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확실한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삼성은 당시 반도체의 본고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찾아가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생활 수준이나 급여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미국 급여의 2배를 제시하고 최고급 대우를 약속하며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983년 12월에는 미국 마이크론과 기술 제휴를 맺고 엔지니어들을 현지로 보냈는데, 당시 마이크론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 공정은 보여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파견된 우리 엔지니어들이 겪은 6개월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옥 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장비의 구조를 외워서 밤마다 호텔방에서 그림으로 복원하고 하루 16시간씩 공부하고 연구하며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결국 1984년 11월 삼성은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 걸려 쌓은 기술 격차를 불과 프로젝트 시작 1년 10개월 만에 따라잡은 건데, 이건 산업의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찾아왔습니다. 1986년 반도체 시장에 사상 최악의 불황이 닥치면서 30달러 하던 디램 가격이 1달러, 2달러 수준으로 폭락해버린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자 당시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겁을 먹고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성은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부르는 경영학 교과서에도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적자를 감수하고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역배터리 전략, 일명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남들이 망한다고 도망칠 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역발상으로 삼성은 공장을 더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1986년에서 1987년까지 2년 연속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지만 경영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1988년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는데 경쟁자들은 이미 투자를 줄여놔서 물건이 없었고 전 세계에서 당장 반도체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삼성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문이 빗발치면서 삼성은 그동안의 적자를 한 방에 만회하고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1992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64M 디램 개발에 성공했고 같은 해 디램 시장 점유율 5%를 기록하며 일본 도시바를 처음으로 제치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마침내 메모리 반도체 전체에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집념의 승리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신화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피말리는 승부와 엔지니어들의 땀방울 위에서 탄생한 겁니다. 2021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28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생산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한국은 디램 시장의 57%, 낸드 플래시의 42%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메모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라는 메모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수익성 높은 시장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괴물 기업 TSMC입니다. 1987년 2월 모리스 창이 TSMC를 설립했을 때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은 MIT 박사 출신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일하며 부사장까지 올랐던 베테랑이었지만 그가 내놓은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 생소하고 파격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칩을 설계하지 않는다. 오직 남들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기만 하겠다라는 파운드리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의 뒤치다꺼리나 해서 무슨 돈을 버냐라며 비웃음을 샀지만 창은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실리콘밸리의 팹리스 붐이 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회사들이 공장 건설 비용의 부담을 느껴 설계에만 집중하기로 하면서 믿고 맡길 제조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사훈을 걸고 고객의 설계 정보를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목숨처럼 지키며 절대적인 신뢰를 쌓았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은 자체 칩도 만들고 위탁 생산도 하다 보니 애플이나 퀄컴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TSMC의 결정적인 변곡점은 2007년에 찾아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갈 A 시리즈 프로세서 생산을 삼성에서 TSMC로 전격 교체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TSMC는 매년 매출의 30%에서 4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설비 투자에 쏟아부으며 기술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2020년에는 5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지금은 D나노와 4나노 개발을 진행하며 경쟁자들을 저 멀리 따돌리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들의 연구소는 지금도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빼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현재 TSMC의 지배력은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무려 71%에 달합니다. 2위인 삼성이 스마트폰 회복세에 힘입어 8%를 기록했지만 격차는 10배 가까이 벌어져 있어 사실상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SAIC는 5%에 불과하죠.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TSMC 없이는 신제품을 출시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TSMC를 호국 신산, 즉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TSMC 공장이 파괴되면
세계 경제가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실리콘 방패 이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은 왜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2014년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국가 펀드를 조성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을 230억 달에 통째로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고, 천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인재들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며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미국의 기술 유출 감시망에 걸려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눈먼 돈이 쏟아지자 기술 개발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사기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2023년 중국 정부는 국가 반도체 펀드를 운용하던 책임자들의 대규모 횡령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 회장부터 국가 반도체 펀드 총경리 SMIC 전 CEO까지 줄줄이 잡혀 들어갔는데, 반도체 개발에 쓰여야 할 수십조 원이 엉뚱하게 부동산 투기나 유령 회사 설립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모자라 독 자체가 깨져 있었던 셈이죠. 더 결정적인 건 미국의 기술 봉쇄입니다. 반도체를 미세하게 깎으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만드는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미국이 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 미만이고 첨단 반도체 분야는 5%도 안 됩니다. SMIC가 2023년에 기존 구형 장비를 억지로 개조해서 7나노칩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율이 50%도 안 나와서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TSMC의 수율이 9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 대만, 미국 이 세 곳뿐일까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력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2조 원, 3조 원이 아니라 삼성 평택 캠퍼스처럼 240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300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통째로 쏟아붓는 수준입니다. 둘째는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부의 끈질긴 지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면 반도체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금 감면과 저금리 대출은 물론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가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셋셀은 수십 년간 축적된 초미세 공정 기술과 천재 엔지니어들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한 명을 키우는데 대학 졸업 후 최소 10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부문에만 11만 명, TSMC는 7만 명의 엘리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어다니는 기업 기밀이자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넷째는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살 수 있는 국가 신용도와 외교력입니다. 대당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장비는 1년에 고작 40대에서 50대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줄을 서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이 7나노 이하 공정에서 벽에 부딪힌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끝까지 버티는 국가적 의지와 뚝심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어서 한번 불황이 오면 3년에서 5년씩 천문학적인 적자를 봅니다. 수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는 건 기업의 의지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 대만, 미국밖에 없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금융, 기술, 외교력이 총동원되는 종합국력의 결정체이자 21세기의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새로운 도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 20년 동안 수백조 원을 손해보면서 버텨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국가의 치열한 게임은 계속될 것이며 누가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뜨겁게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스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깔고 앉은 그 자산이 정말 안전지대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괜찮다는 립서비스 하나만 믿고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금융당국 수장이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무려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포장은 시장을 안심시키는 구원투수 같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산소호흡기를 급하게 달아야만 했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당장 돈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관가 내부에 팽배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며 멍하니 있다가는 내일 당장 감당 불가능한 이자 폭탄을 맞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정부가 안정이라는 가면 뒤에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진짜 위기의 시그널들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흘러간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돈의 핏줄, 그 흐름을 집요하게 파헤칠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금융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금융위원장이 호기롭게 꺼내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장안. 얼핏 들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 방어막을 쳐주는 든든한 지원군 같죠?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시장은 아주 싸늘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3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3.08%를 넘나들고 5년물은 3.2%, 10년물은 무려 3.35%까지 치솟았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카드를 던졌는데도 시장은 왜 이토록 냉담할까요? 이건 정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료들이 아무리 문제없다고 외쳐대도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시장 금리가 3%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시장이 향후 경기를 그만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국의 개입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아니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붓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저 밑 빠진 독 안에서 함께 증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돈 찍어내기와 보증으로 막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내내 돌려온 프로그램인데 안정은커녕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만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기초 면역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아주 위중한 경고음입니다. 특히 5년물과 30년물 장기금리까지 요동친다는 건 경제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하지만 시장은 그 과감함을 절박한 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100조 원이라는 돈조차 실제 다가올 위기의 파도를 막기에는 조약돌 하나 던지는 수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의 고금리 고착화는 외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내부의 갓은 상처가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새빨간 경고등입니다. 여러분은 이 100조 원 투입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깎아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채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중금리를 더 밀어 올리는 치명적인 역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겠다는 당국의 말은 이제 시장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리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우리 목을 조여올 수십조 원 단위의 만기 폭탄, 그게 진짜 괴물입니다. 그 압도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파멸적 실체,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내년 1, 4분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유동성 절벽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72조 원, 단순히 액수가 크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은행채 52조 8천억 원, 여전채 19조 6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이고도 파괴적인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는 평년 대비 무려 25%나 폭증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게 왜 재앙의 서막일까요?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갚든지 아니면 더 비싼 이자를 쳐주며 빚을 갈아타는 차환을 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절 꿀 빨며 발행했던 채권들을 이제는 3%가 훌쩍 넘는 고금리로 다시 찍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돈 구하는 비용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대출 금리를 낮춰줄 리가 있겠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국 은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그 늘어난 비용을 고스란히 대출자인 여러분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냉혹한 산수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고통이 1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내년 2, 4분기 은행채 만기가 60조 원에 육박하고 4, 4분기에도 50조 원을 상회합니다. 한번 겪고 지나갈 소나기가 아니라 1년 내내 목을 조여온 고금리 공포,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위태로운 자금 돌려막기가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당장의 갈증을 끄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채권을 찍어내고 있지만 그 치명적인 독성은 곧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것입니다. 여신 전문금융회사채, 즉 여전채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금리가 왜 천장을 뚫고 나가는지 그 살인적인 이율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줄은 꽉 막혔는데 나갈 돈만 쌓여 있으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72조 원, 그 거대한 부채의 쓰나미입니다. 은행채 발행 물량만 52조 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폭증세죠. 은행 곳간이 그만큼 비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0조 원에 육박하는 여전채 물량까지 쏟아지니 시중 자금의 씨가 마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중은행조차 돈 구하러 혈안이 된 마당에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가 대출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금 압박은 기업과 가게의 숨통을 끊어놓는 올가미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만기 방어를 위해 시중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작 시장에 돌아야 할 돈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이유, 그 해답이 바로 이 기형적인 채권 만기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유기체에서 자금의 동맥이 막힌다는 건 곧 심장마비가 올 거라는 강력한 경고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비상 사이렌이 울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금 경색의 공포가 금융권 담벼락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들마저 신용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부실의 진짜 뇌관, 크레딧 스프레드의 실체를 아십니까?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진단하는 가장 예리한 지표가 바로 이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 지금 이 수치가 보내는 시그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최근 3년 만기 국고채와 AA- 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0.5%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0.43% 선에서 관리되던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점치고 있다는 자백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의 대혼란을 빼면 연중 최고치에 육박하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보다 기업 채권에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얹어달라는 건 돈맥이 끊기는 신용경색, 즉 돈맥경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인 SK텔레콤이나 KT조차 눈치를 보며 채권 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로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인다면 그 밑단에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돈의 흐름은 혈액과 같아서 가장 튼튼한 심장 쪽이 막히기 시작하면 말단 세포들은 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건 단순히 이자를 더 낸다는 차원을 넘어 신용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적색 경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국채라는 방공호로만 숨어들고 기업 어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멀쩡하던 기업도 흑자도산을 맞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0.5%포인트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현금 확보 전쟁에 뛰어든 기업들이 시중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그 결과 금리가 더 치솟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들은 이자 폭탄이 무서워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직행하는 전형적인 불황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은 회사 혹은 투자한 기업의 재무 체력이 이 살인적인 금리 파고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기업들마저 고간 문을 걸어 잠그고 현금 쟁여두기에 나선 모습은 앞으로 닥칠 폭풍이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신용등급이 짱짱한 기업들조차 3.5% 이상의 고금리를 줘야 겨우 채권을 팔 수 있는 판국인데 서민금융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용도에 따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금리 양극화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비용 청구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월급 통장을 위협하는 실존적 공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개인들에게는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숫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은행 자금 조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으며 우리 집 대출 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승세의 실체를 지금 바로 까보겠습니다. 11월 코픽스 금리가 무려 0.24%포인트가 급등했다는 이 소식,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 경제에 떨어진 핵폭탄급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지표가 조금 오른 수준이 아니라 3년 만에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심각한 충격입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영끌족들에게는 이제 비명지를 기력조차 남지 않은 잔혹한 현실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8개의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가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 액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야말로 냉혹한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8월 2.49%였던 수치가 9월과 10월을 거쳐 불과 2달 만에 2.81%까지 솟구쳤습니다. 넉 달 연속 오름세도 공포스럽지만 이번 상승폭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겪은 최악의 악몽, 2022년 11월의 0.36% 폭등 이후 가장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0.36% 폭등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점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그 배신감과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올리고 채권 찍어내며 비싸게 구해온 돈값, 그 청구서를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 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이 수치가 그대로 꽂힙니다. 국민은행만 봐도 하단이 3.91%에서 4.215%로 뛰었습니다. 이제 3%대 금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91%에서 4.215%로 올라서며 이제 3%대 금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단은 이미 5.55%를 찍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하단 4% 벽이 깨졌으니 사실상 5대 시중은행에서 3%대 주담대는 전멸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할 2025년의 살벌한 첫 장면입니다. 더 끔찍한 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아파트로는 이번 인상분을 적용하면 상단이 6% 장벽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농협은행 또한 이미 상단이 6.06%에 달해 있습니다. 6.06%에 달해 있는데 이번 0.24%의 상승분을 더하면 6.3%라는 경악스러운 숫자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6.3%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혼합형 고정금리조차 일주일 사이에 0.13%씩 야금야금 오르는 판국입니다. 0.13%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까지 폭주해버리니 대출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늪에 빠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것,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지니 지갑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는 건 불보듯 뻔한 수순입니다. 집값이 바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빚을 낸 청년들에게 이번 코픽스 쇼크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치명적인 독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조달 금리가 올라도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라는 명패 뒤에 숨어 자기들 마진은 챙기고 모든 위험은 오직 돈 빌린 여러분에게 전가하니까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실제 창구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이미 빙하기 한가운데입니다. 내년 상반기 은행채 만기 물량 폭탄까지 감안하면 이 금리 상승 압력 절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싼 금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한 채 이 파도를 맞으면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섬뜩한 공포가 금융권 밑바닥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왜 하필 새해 벽두부터 뱅크런 대응 모의 훈련이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을까요? 그들이 감지한 진짜 위기의 신호, 지금부터 긴급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채권 담보 제도를 가동하고 관련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일 잘하는구나 싶겠지만 판을 아는 사람들에겐 등골이 오싹해지는 뉴스입니다. 대출 채권 담보라는 건 쉽게 말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증서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급전을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평소라면 국공채 같은 우량 자산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보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방증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이창용 총재는 이미 수차례 우리나라도 초고속 뱅크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시대, 기존 방식으론 은행 파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지는 건 찰나이고 그 순간 중앙은행이 돈을 꽂아주지 못하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연말에 시스템 점검하고 새해부터 바로 훈련한다? 이건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터질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믿는 시중은행들 과연 안전할까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급등이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금융사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해 예금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뱅크런은 산불처럼 전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비상조치로 담보 인정 범위를 대거 늘렸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 우리 금융의 뼈대가 이미 사글대로 사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소방수가 급하게 방화복을 챙겨 입고 호스를 잡았다면 그건 이미 우리 곁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설마 내 계좌가 잠기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포라는 감정은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한 발 앞서 달리기 마련입니다. 당국이 아무리 예금자 보호를 외쳐대도 막상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찾는 순간이 닥치면 그 아수라장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느니 뱅크런 방지책을 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권의 붓은 상처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차올랐다는 가장 살벌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먼지 쌓인 비상구를 급히 열어젖히고 탈출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건물 안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당국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엄중대처라는 표현 뒤에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공포심이 삼리를 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마르면 금리는 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빚낸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대출 채권까지 받아주겠다는 건 시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불경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생존 게임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우리 금융의 위기는 내부의 현금 인출 사태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경 밖을 보면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 마냥 곤두박질 치며 그 끔찍했던 외환 위기의 악령이 다시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며 꺼내든 650억 달러짜리 국민연금 카드. 과연 우리를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노후를 잿더미로 만들 불쏘시개일까요? 그 위험천만한 도박의 민낯을 까발려 보겠습니다. 환율은 결국 1470원 선을 무참히 뚫어버리고 1480원 고지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장관들을 긴급 호출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파국은 예고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다시 한번 시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0조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50억 달러였던 한도가 500억 달러를 거치더니 어느새 65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한도를 계속 늘린다는 건 원화 가치를 방어할 다른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는 절박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보유고를 직접 허무는 대신 연금의 달러를 빌렸음으로써 대외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려 애쓰지만
시장의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그 얄팍한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진짜 쓸 수 있는 실탄이 넉넉하다면 왜 자꾸 국민의 생명 줄인 연금 주머니를 기웃거리겠습니까? 이건 그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전형적인 덴질 처방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구할 때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 금고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착시 현상일 뿐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근본적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초강수를 뒀음에도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카드가 동났음을 눈치채고 오히려 더 높은 환율을 겨냥해 역배팅을 이어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야 할 소중한 연금이 지금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기엔 국민연금을 급한 불 끄는 소방수로 동원한 전력이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굳이 지키겠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이유가 없었겠죠. 환율이 1500 원선을 돌파하는 순간 닥쳐올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위험한 담보를 걸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연금 수익률마저 곤두박질 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퇴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더미가 됩니다. 지난 9월만 해도 1,400원 아래 머물렀던 환율이 불과 석 달 만에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소환하기에 충분합니다. 1998년 3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찍었던 1,480원이라는 악몽의 숫자가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정부가 650억 달러라는 거대 자금으로 시장을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정부의 다급함만을 확인하고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작금의 원화 약세는 단순한 달러 강세 탓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대외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원화로만 들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은 단순한 환율 등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파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위태롭고 내 주머니 속 현금 가치는 날마다 녹아내리는 이 이중고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발표 뒤에 숨겨진 이 냉혹하고 서늘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1470원이라는 숫자의 역사적 무게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절로 우리를 강제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의 문턱에서 1998년의 악몽이 왜 다시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는지 그 섬뜩한 이유를 최종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480원. 이 숫자가 품은 파괴력을 직감하신 분들께 작금의 환율 상황은 단순한 그래프의 등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가 갈리는 분기점이자 초대형 재앙을 예고하는 공습경보나 다름없습니다. 1998년 3월 외환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환율의 공포 기억하십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낭떠러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27년 전에 그 서늘한 공포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한국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골이 오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보다 지금의 기초 체력이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98년도에는 대기업들이 쓰러져도 가게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빚더미에 깔린 우리 국민들은 고작 0.1%의 금리 인상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가게까지 모두 빚잔치를 벌인 이 삼중고 속에서 환율마저 튀어오른다면 그 결말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정부는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연금까지 끌어다 쓰며 방어선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허나 냉혹한 금융시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입을 모아 긴급조치를 외치며 발버둥 칠 때야말로 개인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8년의 교훈은 뼈아플 정도로 명징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지금, 타인의 감언이설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현금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레버리지는 이제 나를 겨누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향수는 과감히 버리고 다가올 고금리 혹한기에서 살아남을 생존 방정식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군더더기 부채를 털어내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자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어 다음 사이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코앞까지 닥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직시하고 미리 대비하자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지만 준비된 이에게 위기는 비극이 아닌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본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믿고 당장 오늘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포장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이 형국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영상 말미에 여러분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실전 생존 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 긴급 점검한 시그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자금, 국민연금의 긴급 수혈,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 모의 훈련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지는 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 섬뜩한 기시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거 사례가 증명하는 명백한 위기의 전조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인 현금 흐름을 사수하고 악성 부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낙관적인 뉴스만 믿고 넋놓고 있다가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면 아래 감춰진 시장의 진실과 급변하는 경제 지표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예리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거친 폭풍우를 뚫고 다음 기회의 땅에 깃발을 꽂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하단 링크를 통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할수록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이 가슴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견해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동성 장세인 만큼 독자적인 판단과 냉철한 이성으로 신중히 움직이시길 당부합니다. 험난한 시기일수록 차가운 머리로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가 소리 없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무려 41개월 연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소비 엔진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허리 세대가 일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해고를 미화하며 40대 베테랑들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경제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지갑은 얼어붙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이 시그널을 무시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방패 없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대의 몰락이 가져올 부동산과 가계 경제의 처참한 미래를 아주 냉혹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41개월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았던 40대 취업자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추락했다는 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615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벌써 9만 명이 넘는 숙련된 인재들이 전쟁터 같은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고용지표가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시장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1.2%까지 주저앉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95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목격하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절, 현장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견인했던 그 주역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0대의 붕괴가 왜 진짜 공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빚을 동시에 짊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 가장 많이 써야 할 이들의 지갑이 닫히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내수 시장이 붕괴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끊고 외식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깔고 앉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도미노 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40대 가장들의 깊은 한숨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며 자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40대의 노련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차없이 시장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경제는 결국 주저앉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끔찍하게도 우리 모두가 나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진실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밀던 마지막 제안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정말 잔인한 말장난입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등 뒤에 칼을 들이대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엔 정년퇴직이 훈장이자 명예로운 졸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조차 당신의 인생 황금기인 40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신한은행 사태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 40세, 즉 1985년생부터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정점을 찍고 가정에서는 돈 들어갈 곳이 천지인 바로 그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조용히 짐을 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 퇴직금이라며 선심 쓰듯 던져주는 위로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기껏해야 기본급 7개월에서 31개월치에 불과한 이 돈은 살인적인 물가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거친 야생으로 쫓겨나는 이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낸다는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칼을 빼들었고 LG전자 역시 이 차가운 구조 조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초일류 기업들이 이토록 급하게 인력을 쳐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을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미리 짐을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참한 조건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40대 베테랑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미래의 동반자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든 도려내야 할 악성 재고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줄이 끊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피가 마르는 현실입니다. 40대 가장이 회사 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온 가족이 누리던 중산층이라는 간판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창업시장은 이미 시체가 즐비한 레드오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명함 반납하고 퇴직금 털어 치킨집이나 카페 차렸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빚더미에 앉는 시나리오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못 됩니다. 매달 마약처럼 꽂히던 월급이 끊긴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막히는 막막함과 독촉장처럼 날아드는 고지서들 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희망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을 지켜주던 온실은 박살나고 냉혹한 야생의 자본주의가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영화는 퇴직금 봉투를 품에 안고 회사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은 심장박동을 멈췄는데 어깨에 짊어진 빚은 괴물처럼 덩치를 불리며 당신의 목줄을 서서히 조여올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은 출구 없는 독방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개미처럼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는 박살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하는 꼴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더 끔찍합니다.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버티던 척추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선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1년 전보다 고작 1.8% 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듯이 뛴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겁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처참한 성적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반면 고소득층은 4.4%, 심지어 저소득층조차 3.1%씩 소득이 늘 때 경제의 허리라는 중산층만 외딴섬처럼 고립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겨우 1.5% 늘어난 게 전부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되려 0.1% 곤두박질 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십니까? 직장에 목을 매든 장사를 하든 손에 쥐는 건 없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중산층의 기본값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따위라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더 큰 폭탄은 자산과 빚의 불균형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자산이 3.6% 늘어나는 동안 빚은 무려 9.9%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난의 또스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산 3.6% 늘었다는 것도 집값 방어 덕분이지 실제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은 9.9%씩 늘어난 이자 갚느라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중산층이 곳간을 채우는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존 호소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대기업 명함을 내밀지 몰라도 그 속은 부채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을 잠식한 말기 환자 상태입니다. 뼈 빠지게 벌어 은행 이자와 세금으로 다 털리고 나면 남는 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뿐입니다. 이런 재정적 질식 상태는 결국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성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교육은 종교입니다. 부모가 굶을지언정 학원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이 바닥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믿음에 마침내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 조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가정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백기를 든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국가 통계는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원비 결제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미혼 자녀를 둔 부부의 월 평균 학원비가 4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는 이 수치.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작 0.7%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원비를 줄인다는 건 쥐어짜다 못해 마른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 갔다는 최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끊고 여행 포기하고 옷 안 사입고 버티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학원 등록을 취소합니다.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2.3%나 곤두박질 쳐 68%까지 떨어졌다는 건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시절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봉쇄였다면 지금은 지갑이 텅 비어버린 탓에 소비가 강제로 멈춰버린 경제적 봉쇄 상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금리 탓에 중산층의 가계부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계층 이동의 마지막 희망인 자녀 교육비마저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할 만큼 현재의 재정적 압박은 잔혹하고도 직접적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시장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학원가가 타격을 입고 주변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3040 세대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산 가격이 이들의 절규와 파산 위에서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단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욕망이 실상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거래되는 10건 중 8건은 바로 30대와 40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끌이니 갭 투자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주축들이 스스로 거대한 빚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서글픈 자화상만이 남아있으며, 이는 곧 닥쳐올 금융 한파에 가장 먼저 깨져나갈 약한 고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자기 자본은 고작 3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은행 빚이거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진 위태로운 거품입니다.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을 과연 온전히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가장이 아니라 은행이 던져준 거대한 빚더미를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은 상승장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주인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3040 세대가 무리하게 갭 투자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아니면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심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만 미친 듯이 뛰는 상황에서 63%라는 살인적인 부채 비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고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사려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놓았던 그 화려한 숫자들은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진 세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무모한 투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가올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버는 돈족족 이자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10년 이상 내수 경제가 침체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휘청이면 이들의 가계 경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 충격파는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신화조차 산산이 조각낼 만큼 위력적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 싸움이고 그 심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금 흐름의 생명줄이 강제로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 되어 여러분의 자금줄을 죄어올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불경기는 차라리 평화로운 전조현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마른다는 표현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하여 가계대출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른바 대출 빙하기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의 딱 절반인 2%로 틀어막겠다는 주요 은행들의 선언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절교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을 그 절반인 2%로 묶어버린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경제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돈이 도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겠다는 뜻이며, 이는 곧 시장에 공급되는 산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질식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던 빚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빚을 막아온 304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차 없는 총량 관리를 예고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수익 따위는 포기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출 성벽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쌓고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지난 7월에만 4조 원 넘게 쏟아져 나오던 대출금이 불과 몇 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신용 점수만 좋으면 언제든 은행 금고를 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다 결국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시장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누가 대출을 더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 없이도 버틸 체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진짜 배기 적자 생존의 판이 깔릴 것입니다. 은행을 더 이상 파트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뺏고 당신의 자산을 가장 먼저 압류해갈 냉혹한 추심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보다 더 섬뜩한 공포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터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이미 금리라는 괴물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게,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대한 악재가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1,481원을 뚫으며 제2의 외환위기 공포를 키우고 있는 환율은 수입 물가에 기름을 붓고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 금리 인하라는 희망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2.4%를 넘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에 육박합니다. 시중금리의 척도인 국고채 금리가 뛰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K뱅크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2%를 찍었다는 건 괴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출금리 10%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2% 절대 만만히 볼 숫자가 아닙니다. 6억 원을 빌렸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만 매달 400만 원 넘게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쓴 30, 40대에게 금리 10%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환율이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누르고 공급책을 내놔도 밀려오는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닥친 고금리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할 뼛속 시린 경제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집이 노후를 지켜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삼킬 블랙홀인지 감정 빼고 계산기 두드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 심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징후가 가리키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불패 신화라던 서울 아파트라는 성벽마저 무참히 무너뜨릴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뚝 부러지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제일 먼저 쓸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폭락의 끝자락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거머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생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